박사 우리 선생님들 같이 또 주제도 듣고 또 기조 강의도 듣고 또 발표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토론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작. 네. 다시 한번 손 조금 들어보시고. 자, 이제 통합 토론 시간입니다. 자, 시작. 우리 교육학에서 스팟이라고 합니다. 학습자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 중에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가끔 씁니다. 우리 집중의 박수 하나 배워보겠어요. 저도 이거 하나 배울 때 28만 원 주고 배웠는데 이거 딱 하나 생각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 배우시면은 얼마짜리 배우신 거예요? 28만 원짜리. 집중의 박수 하면 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집중의 박수 준비! 야! 자, 집중의 박수 시작하면은 2번, 3번, 4번 치고 저를 쳐다보면서 집중하면 되겠어요. 집중의 박수야. 집중의 박수 준비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자, 집중의 박수 준비! 야! 자, 집중의 박수 시작! 야가 아니라 집중! 야가 아니라 집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집중해서. 저도 실제로 평생학습을 많이 하면서 뭐 솔직히 말하면 또 시민교육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크게 정말 평생학습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것들을 정말 고백을 하고 오늘 또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할 텐데 제가 여러 번 컨퍼런스도 주관도 하고 많이 참여를 했었지만은 토론자가 100% 원고를 내가지고 책자에 다 토론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사실. 아마 정말 네 분이 다 시작하기 전까지 다 원고를 내고 보시고 해서 아마 정말 좋은 토론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토론하실 때는 뭐 발표했던 분들에 대한 것도 하셔도 좋고 본인의 의견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에 계시는 우리 강찬호 광명시민신문 편집국장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를 힘찬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강찬호고요. 이렇게 광명의 평생학습 축제를 축하해 주셔서 이렇게 평생학습계에 이렇게 전부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저기 굴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워크숍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피곤하긴 한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을 사랑하고요. 또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만나가지고 또 평생학습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명의 평생학습 논의가 이제 99년, 2000년 요즘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광명에 이 현장에 좀 있었어가지고 쭉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래서 일단 평생학습을 이렇게 보면 초창기 때 열렬히 사랑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깊게 만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렇게 참여도 하지만 또 뭐 이렇게 짝사랑도 하고 뭐 하여튼 등등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에 대부분 저도 이제 동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떤 시민성이든 시민의식이든 민주교육이든 이런 쪽으로 13년이 된 이제 광명시 평생학습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화두를 이렇게 던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이제 그렇게 해도 광명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게 이번에 토론들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참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광명에서에 대한 여기는 이제 광명이 평사도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정권 지방 정부의 성격이 바뀌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도요. 광명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야의 정권 교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광명에서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갈 수 있는 도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합의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그렇게 되게 걸어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광명이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전 이제 원조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조도시에 어떤 책무가 반드시 있다. 의무죠. 책무가 있고 그런 원조도시는 반드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부담이 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많은 분들께서 혁신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어떤 혁신 동력은 이제 이 원조도시라고 하는 이 책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런 평생학습 도시를 아끼고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는 분들은 그런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는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시민사회 리더들도 그렇게 바라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광명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늘 저희가 질문하고 또 내부 뭐 외부에서 평가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13년 동안 걸어왔는데 우리가 최초의 도시는 맞는데 정말 최고의 도시가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우리 도시 정책 정말 그렇게 잘 가고 행정은 정말 팍팍 밀어주고 있고 뭐 단체장은 그렇게 가고 있고 시민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큰 축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광명의 평생학습 도시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는 거는 이제 이 지속성들이 있고요. 또 그 지속성 속에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 도시의 광명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축제 형태도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이 권한이나 내용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무수히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이 안에서 이제 평생 도시라고 하는 어떤 도시를 공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수많은 어떤 시도들과 실험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 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느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도시라고 하는 공적 틀에서의 어떤 그간의 꾸준한 노력, 이 한 축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 도시를 하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민들의 참여운동, 시민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밥상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명에서의 어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하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도 있고, 뭐 이럴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정말 또 잘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잘 먹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나, 이제 그걸 아까 이제 우리 이영희 총무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유기농 먹거리들 요즘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기농의 어떤 내용들을 얼만큼 또 많이 충분히 고루 챙겨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많은 이제 그 뭐 발제자분들이나 이렇게 내용해 주신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이런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광명 지역에서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제 YMCA의 어떤 그 생협운동, 등대운동,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차려져 있는 밥상 중에서 또 유기농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어쨌든 사람들 유기농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걸 먹고 사는데, 그 중에도 유기농도 먹으면 좋고,
또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육을 생산하는 사람도 만나고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다양한 식탁에 앉아있는 먹거리를 먹는 사람들을 좀 만나나가는 과정들,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시민운동,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운동,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다양한 먹거리를 놓고 그거를 꾸준히 챙겨가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축의 내용들이 이제 와 있는데, 이제 13년 되는 광명시가 정말 물어야 될 것들은 이제 저는 평생학습 도시의 시민의 정체성이 뭘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다르게 꼭 달라야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선진적인 도시로서의 어떤 그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확인하고 묻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행복지수, 체감지수 라고 하는 걸 이제 다양한 메뉴들을 즐기고 먹는 분들의 체감지수나 행복지수 정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분히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아까 말씀했던 이제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든 어떤 다른 차원의 시민성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어떤 체감지수는 또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노력들과 그런 노력들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차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을 먹었든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기존 식탁을 먹었든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밥상 차려주고 이렇게 차 내주고 기다리지 않고요. 그 지역 안에서 곳곳에서 좀 그런, 우리가 평생 학습 도시라는데 잘 가고 있니? 너 이런 거 했는데 앞으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뭐 우리 뭐 학습 동아리 만들자? 뭐 이렇게 좀 실천해보자. 이런 좀 찻집에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밥 먹고 차 마시는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면 참 재밌는 어떤 평생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생학습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어쨌든 이제 교육이나 평생학습을 통하지 않고서 사람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사회는 이제 매스컴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기득권층에 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민들끼리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들어지는 사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그 이용희 총무님 말씀처럼 스스로 삶을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평생학 도시의 시민들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뜻깊은 어떤 좀 토론의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찬호 국장님, 이런 일반 평생학습과 이 광명의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백석문화대학에 계시고 우리 한평면의 이사이신 이복희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복희 토론자를 힘찬 박수로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토론은 유입 도와주시면.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와 또 현장에서 활동을 하신 발제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 및 제안은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 시민사회 활성화에 좋은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문에 대해 모토론자의 몇 가지 견해를 첨언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발제자분들께서는 평생학습으로 만드는 시민사회를 위해 평생학습과 시민성, 또 일상의 학습,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해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의 탐색과 해석,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평생학습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내 NGO들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고 김광식 원장님께서 오늘 시간상 강조를 못하셨지만 제가 원고를 보면서 많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김민호 교수님께서는 시민성 교육과 시민운동의 관계 설정에서 시민성 교육을 해당 평생교육기관의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바라보며 사업의 성과를 내거나 시민성 교육을 시민운동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어쩌면 사람의 변화보다 사회의 변화에 치중함으로써
사람의 성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또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공공성, 시민성에 입각한 평생교육 정체성,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시민교육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NGO의 가장 또 중요한 특성의 그 자발성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평생교육에 추구하는 가치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한평현 회장님 그리고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님도 이 자리에 이제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그 NGO 시민단체와 함께 이러한 컨퍼런스 등을 개최를 하여서 우리만이 이러한 어떤 그 시민교육의 이러한 어떤 고민과 성찰보다는 같이 시민단체와 함께 하여서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벽시학교 이제 제주 분교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에 정말 생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이 시민 교육은 정말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화문 걸판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 강화문 걸판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걸판의 이 문구 하나로 또 이러한 또 위로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보다는 사람의 변화의 어떤 하나의 문구가 그야말로 전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작은 학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화문 문구를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문 걸판은 도보생명 본사 사옥에 부착되어 있는 시민을 위한 하나의 문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걸판은 매년 4차례 계절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차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걸판의 문구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한 줄의 이 글이 가슴에 와닿고 또 우리가 삶의 어떤 지친 이들에게 유안과 격려를 주면서 외롭고 추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이러한 친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 작은 우리 옆에서부터 이게 바로 교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인숙님의 어느 날 갑자기 나무는 말이 없고인데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는 말이 없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한다. 하나, 둘, 이파리를 떨군다. 이렇던 일상의 작은 것, 강화문 걸판의 문구 하나가 일상의 시민성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시민사를 위한 일상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과제를 우리 같이 던지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거에서 우리 평생학습의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평생교육 총연합회 대전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 전에 대전 발전연구원 원장도 하시면서 10회도
시민운동, 또 시민교육을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이 하셨던 현재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님을 세 번째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자이면서 평생학습을 만나는 걸 무척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행정학의 답을 이 평생학습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대전발전지 연구원장을 하면서 대전 지역사회를 그야말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네 분의 발제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박인주 의원님께서는 결국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가 사회 갈등이다. 우리 사회 갈등이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그리고 계층, 세대, 이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64조입니다.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350조쯤 되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돈을 정말 소비하고 있느냐, 갈등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우리 김민호 교수께서 우리 평생교육 그동안 양적인 확대를 해왔지만은 사실 시민성 키우기에는 소홀했다 하는 부분의 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양적 우리가 확대해서 질적인 변화로 우리가 바뀔 그런 전환 과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도 너무 양적으로만 팽창돼서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평생학습도 그 타켓은 시민교육으로 바꿀 때가 됐다. 그동안은 우리 평생교육에 또는 평생학습에 어떤 지원 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양적 확대기였다면,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광식 원장님이 학습을 매개로 해서 고용과 복지라는 패러다임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우리가 크게 공감하면서, 학습, 고용, 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로 봤을 때 이거 컨트롤 타워를 저는 총리실로 봐야 됩니다. 이 교육부가 담당해서는 평생학습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총리실로 컨트롤 타워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럼 과연 시민교육을 부가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정책 중립성이 가능하냐, 아니면 또 우리 김민호 교수처럼 가능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오픈하고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지역재단을 만들어서 NPO, NGO를 통과하는 그런 지역재단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NPO나 NGO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런 기관들에게 시민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희 선생님도 현장에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일상의 소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싹쓸 수 있다. 또 그리고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가 잘 움직이면 출산율 높아집니다. 그 일본의 최근에 제가 도시 이름을 잃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1.1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마을은 2.83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동네가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믿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것처럼 동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의식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왜곡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경험을 마치 옳은 경험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소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학이불사 측망이요 사이불학 측태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은 아주 위험하다, 이런 말인데, 학이불사, 배우기만 하고 이걸 쉽게 넘기지 않거나 또는 검증하지 않으면 측태, 매우 위태롭다, 측망, 아주 어둡다. 그런데 사이불학, 아주 생각만 하고 서로 토론만 하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측태라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학습을 동시에 그야말로 학이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주민자센터에 이런 시민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지만은 어렵다, 사실. 왜냐하면 강좌를 개설해봐야 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지표로 해서 운영해봐야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전에서 배달 강제를 하면서 20시간 중에 2시간 내에 4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시정을 알리는, 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나머지 6시간을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센터도 노래유식 있다면은
40시간 중에 한 4시간은 시민 자치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머지 시간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변형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 주도 사회에서 시민 주도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 과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와 함께 사회적 정책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지금 바로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들이 거버넌스, 협치란 단어 아닙니까? 또 시민 참여해가지고 행정 참여,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해주는 행정 참여, 또 정부 3.0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시민사회의 전환을 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시민사회로 우리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시민성을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사학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 수준은 세계 거버넌스 지수로 이게 통상 평가하는데요. 10점 만점에 10.28점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 29등입니다. 매우 낮죠. 특히 거버넌스 지수에서도 시민사회 능력, 이 시민사회 능력은 뭘로 평가하냐면 공동체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지수가 낮은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부 실패,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 지금 시민사회를 얘기하는데 시민사회도 실패할 수 있다. 왜? 시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시민사회가 엄청난 만능의 물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전에 지금 우리 사회 문제인 제한된 관심, 아마추어리즘, 자원의 부족, 섹터적 파편화라든지 섹터 편협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평상습이 그런 수단수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대전발전연구원장을 2010년 7월에 맡으면서 시장님의 공약을 제가 다 개발했고 들어가서 원장으로서 그 공약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 공약만 개발해버렸고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약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원장으로 참여해서 이제 그 공약을 전부 이행을 했는데 키워드가 뭐였냐면 평생학습과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대전을 평상습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제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독립된 법인의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 도천 자리가 공동화돼가지고 이사가서 많은 공간이 생겼는데 그 지역이 공동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을 우선 앉혀가지고 지금 1000개 과정에 15,00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가 평생교육에 전부 또 공동화되는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저는 목표는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평생교육에 못하는 일들을 맡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 텐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한 것이 연합교양대학 대학들을 전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지역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배달 강좌제가 대덕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대저적 전부 확대해가지고 배달 강좌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평생을 못 받는 분들이 찾아오는 강사를 통해서 평생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이런 운동들을 292개 사업을 펼치고 있죠. 저는 그 원장이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대전, 행복한 관문 다 그렇습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정 규정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물질과 정신의 균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대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은 저는 굿 소사이티다.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게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다. 또는 예의 염치가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제상했던 관중은 건강한 날의 4가지 기둥이 뭐냐면 예와 의와 염과 치가 있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희생하고 그리고 또 질서를 지키고 또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이죠. 의라는 것은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들입니다. 염이라는 건 정직하고 청렴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하는 그래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시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평상습을 통한 시민 리더 양성
평상습을 통한 공직 리더십 함양, 평상습을 통한 공공 리더십 육성, 이렇게 크게 세 테마를 잡아가지고 제가 시민 리더 양성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시민교육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만 양민설, 대전에 10만 명만 양민을 만들어보자. 굿시티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 리더 양성을 시작을 해서 제가 시민 리더십 교재를 개발해서 던져놨는데 우리 김광식 원장님 같으면 잘 실행했을 텐데 대전 원장님 좀 게을러가지고 그걸 실천에 잘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캐비넷 속에 처박혀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매뉴얼까지 잘 개발해놨어요. 나중에 같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그 좋은 사회, 과연 그 사회가 잘 됐느냐 못했느냐 뭐를 평가할 거냐. 그동안 많은 지역들이 삶의 질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삶의 질은 쾌적,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전부 경제 변수가 많이 작동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높은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명시 돈이 많나요? 별로 돈이 없죠. 항상 서울에 치여가지고 아마 상당히 불행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정신적으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회 평가 지표를 그래서 소셜 퀄리티 2000년대 유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삶의 질을 대체하는 지표로 저는 소셜 퀄리티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셜 퀄리티는 네 가지 지표가 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전한 것. 이게 경제로 빈곤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안전한 것이죠. 두 번째가 사회적 응집성. 얼마나 심지어 똑똑히 뭉치느냐. 뭐 통합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포용성. 다른 지역 사람 또는 다문화 가정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톨레란스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사회적 영능성입니다. 소셜 인파워먼트인데 이 시민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상습을 하고 그걸 자기 안에 가두는 게 아니고 이 담 속에 가두는 게 아니고 담을 흠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워서 남주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종의 사회적 영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봉사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또는 자기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사회적 영능성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를 평가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로 지금 성숙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죠. 특히 제가 이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2012년 2년 시장 임기가 끝나고 중간평가를 해봤습니다. 시장님이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19.5%, 보통이다 60.7%, 못하고 있다 18.3%. 이 충청도 분들이 대부분 해명모이기 때문에 보통이다 찍어버립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이 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님한테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못하고, 잘하고 있다 19.5, 못하고 있다 18.3.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실패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교차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과연 만족하는가, 불만족하는가. 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족할 뿐인가 했더니, 시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만족도 32%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12.3%. 이게 한 3배쯤 차이가 나요. 그만큼 시민들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도 시민교육 또는 시정 홍보 매우 중요하다. 이걸 평상습에 앞으로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기 교수님 실제로 또 시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뭐 말씀을 잘 하셔요. 지난번에 텔레비에도 나오실 때 보니까 말씀 제일 잘하시고 실제로 행동도 잘하시는 이 장기 교수님입니다. 실제로 또 현장에 있으면서 또 사회운동도 하시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 우리 조영애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연구위원님께서 마지막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교육 지역활동협의회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발표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평생학습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평생학습 사회이죠. 그러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평생학습에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빠르게 민주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나 일정 정도 민주사회 발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평생교육계에서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참으로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이 추동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 혹은 시민성 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민호 교수님의 평생학습과 시민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시민 없는 학습사회 또는 학습 없는 시민사회로 표현하면서 시민성 교육에 대한 주체도 없고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시민의 모습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교육은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평생학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힘과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커다란 아픔을 겪으면서 시민교육의 부재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시민인가 국민인가 라는 물음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구나 흔히 애용하는 말입니다. 국민과 시민, 의미도 느낌도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이다라고 부산평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단지 국가의 구성원으로 있기보다는 누구나 시민이고자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죠. 따라서 시민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덕목은 바로 자신과 타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앞으로 발표에 이미 있었는데요. 일상의 사소한 이웃 간의 문제에서부터 교육, 의료, 고용, 물가, 환경 이런 모든 문제들이 헤게모니적인 담론을 형성한다면 그 어떤 주제라도 시민성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주제라도 시민이 불편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시민교육의 소재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소재를 말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고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의사결정력과 판단력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의식이라면 시민이 지니고 발휘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개인의 의사결정력과 판단력입니다.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 판단력과 의사결정력 등 위기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교육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반공 교육이나 사상 교육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정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생 교육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민이 아닌 외부의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민주주의로서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임을 우리는 자주 느낍니다. 그러므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감시 감독하고 소수 권력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 및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시민 참여 제도 및 시민 소환 제도 등 시민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안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설득하고 교류함과 동시에 사회를 발달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참여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자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참여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느끼고 시민의 정신과 자질을 습득하고 자신을 개발, 민주주의의 주체인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본성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를 시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학습, 토론, 실천하는 학습 동아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독서 동아리에서 출발하여서